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투자자를 울리는 상패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내부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을 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이 이제 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본격적인 상장 기업의 결산 시즌이 돌아왔죠. 이제 3월 하면은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출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네. 2년 연속일 경우 상패 심사 받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관리 종목은 각각 12개사, 55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2022 회계연도 감사 의견이 상장 유지 결정의 중요 변수가 될 상장사는 코스피 6개사와 코스닥 54개사로 이들 중 상당수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코스닥이 월등히 많군요. 예, 코스피 6개의 관리 종목을 보면 일정 실업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BK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 등은 반기 검토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관리 종목 대다수는 비적정 감사 의견이나 횡령 배임, 지속적인 적자, 자본 잠식 등으로 이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총 54곳 중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1곳,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장사는 23곳입니다. 상패 사유가 발생하고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은 44곳입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증시에서 바이오 투자는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 신약 개발 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조금 부실한 기업이 많아서 상패의 이제 위험도 우려도 상당히 높기 마련인데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지난 10년 동안 상장 폐지 사례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계에서 2013년 이후에 RNL 바이오 한 곳을 제외하고는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여기서 지난달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RNL 바이오 네이처셀의 전 사명입니다. RNL 바이오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라정찬 회장의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2013년 5월 3일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네. 지난해 유난히 상패 위기를 넘긴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기억납니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이런 네. 말들이 있었죠. 두 기업은 횡령, 배임, 부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후 거래가 중단되면서 상장 폐지까지 논의됐다가 개선 기간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상패는 모면했습니다.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 티슈진은 3년 5개월 만에 기사 회생했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상패심의는 2017년 출시한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인보사는 그해 7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고 12월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허가였습니다. 출시되자마자 10개월 만에 누적 투여 2,200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홍콩, 마카오, 몽골 등 해외 판매도 빠르게 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인보사 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알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게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국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결국에는 상패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기간 종료 후 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며 2020년 1월 다시 한번 상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회사가 이의 신청을 제출해 또 12개월간의 개선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거래소 기심위는 코스닥 시장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라젠은 2019년 8월 개발 중이던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 임상 3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네. 이듬해 당시 문흥상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2021년 7월 M2N으로 최대 주주를 변경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거래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으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한편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는 팩사백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당시에 주주들 정말 다시 살아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제라고들 했었죠. 당시에 정말 컸던 이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 바이오 기업이 있다면서요. 어딜까요? 예, 주인공은 셀마 테라퓨틱스입니다. 셀마 테라퓨틱스요. 예,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네. 기존 상품권과 치과 재료 유통에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도약이 순탄치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10일 셀마 테라퓨틱스에 대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셀마 테라퓨틱스는 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견 거절 등 총 2차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지난해 11월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상폐 사유가 발생한 2021년 3월 30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거래 정지 당시에 셀마 테라퓨틱스 주가가 얼마고 구체적으로 상장 폐지일이 언제일까요? 예, 거래 정지 당시 주가는 6,410원입니다. 예. 적리 매매 기간은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상장 폐지일은 3월 27일입니다. 네. 셀마 테라퓨틱스는 1981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업은 상품권 유통 및 치과 재료 유통 등입니다. 2014년 9월 티켓나라 영등포 지점을 인수해 티켓나라와 영등포 구로 지역 총판 계약을 맺고 상품권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바이오 및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폐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체질 개선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셀마 테라퓨틱스가 결국에는 10년 동안 이제 상패가 없었는데 10년 만에 상패 기업으로 이제 기록을 깨게 됐군요. 자, 셀마 테라퓨틱스 말고도 또 올해 상패 위험이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예, 2021년 사업연도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인트로메딕, 진화인제약, GTG 웰리스입니다. 네, 세 곳이나 되는군요. 예.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인트로메딕은 지난해 3월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인트로메딕은 5년 연속 적자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사 존폐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 8억 원 적자에서 2018년 32억, 2019년 53억, 2020년 51억, 2021년 52억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트로메딕의 경우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돼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관리 종목에 지정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화인제약은 어떨까요? 예, 진화인제약은 1999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 코렌으로 설립됐습니다. 네. 2021년 6월 주인이 바뀌면서 바이오 기업으로 급 전환했습니다. 2021년 6월 중국 시노팜 백신 컨소시엄을 꾸리고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코로나를 5초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사들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GTG 웰리스는 지난해 2021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올해 2022년 감사 보고서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적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다시 비적정을 받으면 기업 심사위 의결을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패가 이제 확실시되진 않고 거래 정지 이제 상황인 거죠. 네. 문제가 뭘까요? 근데 문제는 이들 기업이 올해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 지난해 2022년 반기 보고서에서 모두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기 보고서에서 비적정을 받았다면 단기간에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그해 감사 보고서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면 기업은 거래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6개월에서 1년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에도 거래 정지는 유지됩니다.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장기간 거래 정지로 돈이 묶이는 사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내더라도 투자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회계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부분 자본 잠식 등 재무 상태가 부실하거나 배임, 횡령, 불성실 공시 같은 여러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렇게 좀 코스닥 종목에서 주의해야 할,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군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꼭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간 투자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또 있을까요? 한때 진단키트 대장주로도 꼽혔던 PCL과 비보존 제약, 일신바이오 등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입니다. 예. 앞서 관리 종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 제한 여부입니다. 관리 종목은 상장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도 없거나 영업 실적 악화 등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입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미제출, 자본 잠식, 공시 의무 위반 등 거래소 상장 규정에 나온 기준에 따라 관리 종목을 지정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가 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돼 투자자로선 거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용거래도 금지되고 해당 주식을 통한 담보대출이나 공매도도 금지됩니다. 네. 그렇다면 환기 종목은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예, 환기 종목은 관리 종목과 중복된 종목을 제외하곤 해당 종목의 주홍글씨만 박을 뿐 투자자가 거래에 불편함을 느낄 만한 규제는 딱히 없습니다. 네, 일단 거래는 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매매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좀 더 투자의 신중함을 보이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의도입니다. 예. 2021년까지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299개 기업 중 43%에 해당하는 127곳이 상장 폐지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이후 4년째 주식 거래가 중단된 유전체 진단 및 마이크로바이옴 개발 기업 DXMVX의 거래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DXMVX의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유는 외부 감사인이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안진회계법인은 2019년 3월에 2018년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기심위로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진행된 재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며 상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네. 하지만 DXMVX는 내부 통제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고 또다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2021년 3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뒤 개선 계획 이행서를 제출했지만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상패로 심의했습니다. 네, 불안불안하다가 결국에는 상패로 결론이 났군요. 예, 같은 해 10월 한미약품 임종윤 대표를 최대 주주로 맞이한 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외부 추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네. 이런 노력에 힘입어 DXMVX는 같은 해 11월 열린
코스닥 시장 위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함에 따라 상패를 또다시 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참 주주들은 뭐 이렇게 되니까 피가 말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바이오 기업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아직 결산 시즌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공개 정보를 통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한탕을 노리는 세력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거래량이 적고 투자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테마주, 자금 납입 등 풍문을 엮어 주가를 움직이는 게 가능해서입니다. 먹잇감이 되는 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허혜민 키움증권연구원은 올해 바이오 산업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업계와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응답자 38%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작년과 유사할 것이 33%, 개선된다가 29%로 집계됐습니다. 즉 약 71%가 올해 바이오 산업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힘들 것이라고 답변한 셈입니다. 네. 허 연구원은 올해 바이오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며 국내 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자금 수혈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태기 상상인증권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 중립은 사실상 상당히 박한 평가입니다. 네. 자체 신약 개발 잠재력 부족, 고금리 시대 지속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 연구원은 급격히 인상된 금리 수준이 올해 상반기까지 5%대로 상승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장주인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추세를 회복하거나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일부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큰 도전이 있을 수 있어 현금 흐름이 확실한 바이오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없을까요? 박재경 하나증권연구원은 바이오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네. 제약바이오의 유동성 확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업종의 전반적인 가치 확장을 기대하기보다는 R&D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뚜렷한 기술 수출 성과와 확실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거의 동시에 거래소가 매매 거래를 중단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사업 보고서 제출이 늦은 기업들은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에서는 상폐 위기에 처해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특별히 좀 유의하시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